자기야. 그런데 어머니 말이야. 언제까지 아파트 명의를 우리한테 안 넘겨주실 거래? 그런 거 보면 어머니, 자기 친엄마 아닌 거 너무 티내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친자식처럼 여기셨으면 당연히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아주버님네 집은 명예 바꿔주셨을걸? 어우, 정말 서운해.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착해서 그래서 내가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돈 뜯어오는 거야? 알지? 나도 자기 아니었으면 엄마랑 형한테 그런 대우받고 있다는 거 인지도 못했을 거야. 참, 나도 이럴 때 좀 서럽다. 기다려봐. 내가 조만간 엄마 꼬드겨서 내 명의로 돌릴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는 자기랑 나랑 우리 태양이 이렇게 셋이서 단란하게 살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셋이서 잘 살면 되지. 그래, 그 전에 어머니한테 받아 놓을 만한 거 있으면 싹 다 받아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아야 해. 알았지?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며칠 동안 알랑방귀 좀 끼고 살살 알아내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황예숙 여사님의 젊은 시절은 평범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남모를 고민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꿈 많았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도 세상과 마주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녀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차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 곁을 맴돌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함께 자란 그 남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애숙 씨의 곁에 머물며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말을 걸고 작은 선물들을 건넸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그녀는 그의 다정함과 배려를 고마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미래의 반려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이 애숙 씨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시간은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연애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애숙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둘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말들이 오갔고 주변의 응원과 기대 속에서 그들 관계는 점차 공식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마음속에 여전히 이루지 못한 꿈과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꿈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에서 마주한 관계의 깊이 사이에서 애숙 씨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녀는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 남자에게도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창 꿈 많고 고민 많을 시기에 다가온 예상치 못한 임신은 그녀에게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자 역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해하려 했고 자신이 그녀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와 부모님의 기대는 둘을 한결같이 결혼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삶은 곧 고단한 현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있게 다가온 남편이었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 그의 태도는 크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점차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힘든 일로 인한 스트레스일 거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그가 술에 취한 채 갈수록 난폭해지는 모습은 그녀에게 충격이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그의 모습은 그녀가 처음 알던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화를 내고 그녀의 대답이나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거칠게 그녀에게 대했습니다. 점차 그의 난폭한 행동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면 그는 가차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황예숙 씨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언과 손찌검 속에서 애숙 씨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에는 부부가 싸우는 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매일같이 그의 폭력에 몸을 움츠리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애숙 씨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이 악물고 버텼지만 남편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폭력은 심해져 갔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냈고 아이에게까지 성난 목소리를 내며 소리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느끼며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애숙 씨에게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자 그녀는 그간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도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점점 더 무관심해져만 갔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을 돌보려는 의지마저 잃은 듯 보였고 애숙 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숙 씨는 그가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돌아오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 지내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고 황 여사님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상면이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상면이는 키가 쑥쑥 컸네. 누가 보면 상면이가 5학년은 된 줄 알겠다. 상면아, 어때? 여기가 상면이 방이야. 아저씨가 상면이 온다고 방도 싹 치우고 벽지도 새로 발랐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드니? 우리 상면이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어? 있으면 아저씨한테 다시 말해줘. 아저씨가 금방 상면이 방 멋있게 꾸며줄게. 응. 상면아 어때? 아저씨가 상면이 온다고 특별히 해둔 거래. 와, 엄청나게 멋있다. 상면아, 침대도 있어. 미안해요. 애가 낯을 아직도 많이 가려서 상면아,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응. 네가 직접 아저씨가 골라준 옷 입고 간다고 잔뜩 들떠서 와놓고서는 나 참 애가 아직 부끄러운가 봐. 아니야. 나 안 부끄러워. 그냥 아저씨, 저랑 엄마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아저씨랑 은균이랑 같이 살아도 돼요? 나 진짜 은균이 형 되는 거 맞죠? 은균이 내 동생 맞죠? 그럼 우리 상면이가 은균이 형이지. 누가 형이야? 상면아 고마워.
아저씨랑 은균이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저씨가 우리 상면이랑 은균이랑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상면아. 나도 아저씨한테 고마워요. 우리 엄마도 지켜줘. 나도 예뻐해줘서. 그리고 우리 은균이 같은 귀여운 동생도 만나게 해줘서. 그 사이 황예숙 여사에게도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황 여사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친모는 출산 후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황 여사와 남편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만나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큰아들 역시 그 남자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황 여사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막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정을 쏟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니, 제 아빠가 죽었으면 은균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친척이라고는 미국에 사는 고모 하나뿐이라며. 아유, 그럼 뭐 은균이 쟤는 자기 고모 있는 대로 가겠네. 아무리 제 자식처럼 키웠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만 품게 돼 있어. 어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상면이 엄마도 은균이 아빠 살아있을 때야 은균이한테 정 간 거지. 나 같아도 솔직히 은균이까지 떠안는 거 힘들지. 은균이 아빠가 남겨준 게 봤자 아파트 한 채라며. 그걸로 어떻게 아들 둘을 장가까지 보내고 할 거야. 대학 등록금도 좀 비싸지.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황 여사가 막내 아들을 고모에게 보내버릴 것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아이들 앞에서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사람들이 수근거릴수록 막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런 말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황 여사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황 여사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육개장을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내 새끼들 당신네 자식보다 훨씬 잘 키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내 새끼들 엄만데 우리 애들을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버려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왜 당신들은 그럴 자신 없나 보죠?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 뒤재기나 수군거리고 있겠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상면이, 우리 은균이 내 새끼예요. 내 새끼들을 당신들이 뭔데 수군거려요? 대학, 장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네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게 키울 거고 내가 내 새끼들 보란 듯이 다 잘 키울 거니까 상면이, 은균이 그만 울어. 니들이 왜 울어? 엄마가 있는데 니들이 왜 울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니들 아빠한테 창피하지 않게 죽을 때까지 잘 키울 거야. 그녀는 결코 자식이 자신의 배에서 태어나야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찌됐든 인연이 다 자신의 자식으로 만난 아이라면 그 아이는 자신의 피부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신의 새끼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한 채를 되팔고 다시 다른 아파트를 사는 식으로 하나씩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모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불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두 아이가 울던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넣고 힘에 부칠 때면 그날의 상처를 떠올리며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과 두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균이 너무 멋있다. 너희 아빠도 너
이렇게 결혼하는 거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찍 가서는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아유 내가 주책이다. 그렇지 은균아 우리 막내 아들 엄마가 고맙다. 우리 은균이가 이렇게 잘 커줘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아유, 엄마 좋은 날 왜 울어? 은균이, 너도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마마보이라고 그래, 임마. 좋은 날 그만들 울어. 알았지, 여보? 엄마 손수건 좀. 어머니, 좋은 날 왜 울고 그러세요? 도련님도 아니지 서방님도 이제 그만 울어요. 아휴, 나까지 눈물이 나네.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서방님 덕분에 저도 이제 형님 소리 듣게 됐네요.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 사람들이 나한테 왜 고모 안 따라가서 엄마 괴롭히냐고 했을 때 그때 형이 내 편 들어준 거 나 아직도 기억나. 엄마, 고마워요. 나한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내 엄마고 우리 형이 내 형이야. 나 진짜 잘 살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에 황 여사는 서울에 자기 집도 있고 작지만 자신의 건물도 갖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를 사주었고 막내 아들 결혼할 때도 집 한 채를 턱하니 사주었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기특하고 대견했으며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잘 살듯 막내 아들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이후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 잘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남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이후 아내에게 완전히 휘둘리며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를 느낀 것은 그녀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도 큰며느님 덕에 발견하신 거예요. 며느님이랑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안 하셨으면 괜히 병 키우실 뻔했어요. 물론 림프 쪽 절제는 해야 하지만 방사선 치료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환자분 전혀 걱정하실 것 없고요. 마음 편하게 지내시다가 수술 날짜에 맞춰 병원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수술날 뵙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조직 검사하라고 했을 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전이 된 것도 없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래요. 그러니까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얘 지선아 엄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지 말라 놓고 울기는 왜 울어.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 덕에 죽을 고비 넘겼네. 아이고 그만 울어. 누가 보면 엄청 큰일인 줄 알겠다. 얘 울지 말고 우리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유 나 배고파서 죽겠다. 네, 얼른 밥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상면 씨가 어머니랑 신나게 데이트하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얼른 가요. 그녀와 큰아들 모두 늘 말하곤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이라고. 큰아들이 늘 황 여사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다녔기에 유방암을 아주 극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림프 절제를 해야 했지만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고 그저 수술 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만 하면 되었기에 황 여사는 인생을 새로 살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모레 수술하신다면서요? 그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찾아뵙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괜히 병원 가서 아픈 사람들만 보면 애한테 안 좋을까 봐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회복하시고 집에 오시면 그때 찾아뵐게요. 에이, 서운하신 거 아니죠? 다 우리 꼬물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 어머니, 그럼 모레 수술 잘 받으시고 힘내시고 오세요. 막내 며느리의 말에 황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통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윤경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라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형수랑 형이 가신다면서요? 괜히 우리까지 가면 심란하기도 하고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임신했을 때 괜히 아픈 사람들 많은데 가면 아기한테 안 좋은 기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퇴원하고 집에 오시면 그때 갈게요. 알았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알겠다. 수술 마치고 연락하마. 역시 우리 엄마. 엄마는 멋져. 엄마, 모레 수술 잘 받고 퇴원하시고 집에 오시면 그때 갈게요. 끊어요. 우리 지금 모임 가야 해서요. 황 여사는 막내 아들 내외의 이런 태도가 솔직한 것인지 무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며 불길한 기운을 받을까봐 병원에 오지 않겠다는 말에 자식을 병균 취급하는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큰아들 내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별것 아닌 일로 형제간의 우애가 상할까 염려되어 그저 혼자 서운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 내외는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큰며느리가 모든 병간호를 도맡아 그녀를 씻기고 먹이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마다 병실을 들러 그녀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고 하던데 황 여사에게 그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큰아들 내외만 병원에 오니 간호사들이 황 여사에게 아들이 하나뿐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막내 아들 내외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내외가 간절히 황 여사를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 중에 저랑 딱 3개월 차이로 아이 낳은 애들 있거든요. 걔네 시어머니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나왔다고 샤넬 클래식 백 사줬대요. 어머니, 저도 클래식 백 갖고 싶은데. 막내 며느리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황 여사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싶을 때, 다른 하나는 돈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황 여사는 큰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평생 건강을 잃은 것이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막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그녀는 조리원을 가장 좋은 곳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두 며느리의 다른 반응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이렇게 좋은 남편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요즘 강남 엄마들은 이런 조리원을 간다더라. 아이의 인맥은 엄마가 어느 조리원 출신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더라. 연예인들도 가는 조리원을 해달라며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황 여사는 그저 철이 없고 막내로 자라 친정에서 늘 받기만 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내외의 태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대놓고 황 여사를 무시하며 그녀를 단지 돈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 고은균,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을 하겠다며 엄마한테 대뜸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돼. 그래, 은균아, 네가 사업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지. 세아가 친구가 하는 거라고 그냥 덥석 믿고 하면 어떡하냐? 형,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윤경이 친구 중에 자수성가해서 돈 번 애 있잖아. 아,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제발 엄마. 아들 못 믿어요. 은균아, 엄마 생각도 해야지. 아무리 윤경이 친구가 잘 됐다 해도 그건 그 친구가 잘한 거고 사업도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잖아. 솔직히 어머님 사업,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어머님을 저희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물론 건물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솔직히 그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 주신 아파트로 사고 팔기만 하신 거잖아요. 뭐 동네 아줌마들 얘기만 듣고 하신 거 아닌가요? 재수 씨, 그 말은 좀 심하네요.
재수 씨는 친정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죠.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건데. 얼른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어머, 제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막내 며느리의 태도에 황 여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요. 어머님이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셔서 업자들 말 듣고 하신 거라고. 그냥 그런 얘기였어요. 막내 아들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랑 형이랑 매번 나 못 믿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휴, 그래. 내가 그냥 욕심 한번 내봤어요.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엄마,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사는 거지. 나중에 형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덥석 돈 줄 거 아냐. 나는 뭐 그때 형 옆에서 콩고물이나 받아먹지 뭐. 알겠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황 여사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참기 어려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단호하게 나서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늘 황 여사에게 자신이 막내 아들에게만 유독 약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황 여사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시나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싶어 늘 미안해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에게는 쓴소리도 많이 하고 단호하게 대했지만 막내 아들에게는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행동이 오늘의 상황을 초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의 무시하는 태도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자주 어머니도 결국은 떴다방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대며 웃는 낯으로 모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황 여사는 남편과 아들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며느리는 친정 부모와 황 여사를 비교하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대학 동창회가 있는데, 아차차, 어머니는 대학 안 나오셨죠. 이런 말을 해마다 반복하며 황 여사를 마치 깜빡하는 척하며 조롱했습니다. 황 여사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참아왔지만 결국 참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서 어떡하지? 거래처에서 꼭 와달라고 해서 내일 아버지 제사 못 갈 것 같아. 윤경이도 지금 몸살 나서 당장 나가기도 힘들고 미안해. 형이랑 형수한테도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황 여사는 남편의 제사 때마다 반복되는 막내 아들의 변명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에게 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제사에 올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해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막내 며느리는 제삿날마다 몸이 안 좋다거나 친정에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큰아들 내외와 함께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때 황 여사에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어디야? 지금 파라다이스 리조트 맞지? 너 막내 아들 내외랑 온 거야? 아이고, 좋겠다. 자식들이 이런 데도 데려오고. 황 여사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나 지금 집이야. 너 잘못 본 거겠지. 우리 막내 아들 지금 출장 갔고 며느리는 몸살이라서 못 나온다고 했어.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쟤 분명 은균이 맞고 손주도 데리고 왔더라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친구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막내 아들 내외가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환하게 웃으며 리조트를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시할 때보다도 막내 아들이 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러댈 때보다도 더 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같이 다니자고 하든 뭘 하든 간에
오늘은 네 아빠 기일이야. 그거 하나 챙기는 게 그렇게 싫었냐? 네 가족한테 사방팔방 거짓말을 하고는 네 처랑 자식 데리고 놀러가? 네가 제정신이야? 네 아내 바꿔. 당장 바꾸라고. 막내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네, 그게 우리 태양이 태어나고 나서 이 사람도 바빠서 가족끼리 같이 다닐 시간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황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가족이 너희 셋뿐이겠지. 그래.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너희 가족 안 할 테니까. 막내 며느리가 다급히 변명했지만 황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셋이서 도란도란 잘 살아라. 내가 너희한테 해준 집에서 나가라. 내 집이니까 너희도 내 집에서 나가. 어디 제 아버지 기일을 내팽개치고 말이야. 황 여사가 단호하게 말을 전하자 막내 아들 내외는 불이 나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빌미로 삼아 무릎을 꿇고 빌며 잘못했다고 울었지만 황 여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황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도 없고 너 같은 며느리 둔 적도 없어. 나가. 안 나가. 너.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한테 너희 시아버지 기일에 음식 준비하라고 한 적 있니? 있어? 너나 큰애한테 한 번도 너희 시아버지 기일이며 명절날 음식 준비하라고 한 적 없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봐서 내 며느리들은 그런 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했어. 그 생각으로 너희를 대했어. 내 딸처럼 대했다고. 그런데 차려진 상 앞에 와서 절 한 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싫어서 제 몸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아들이라는 놈은 좋다고 같이 거짓말이나 해? 됐어. 됐으니까 가. 나도 너희랑 가족 안 하련다. 가. 이어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큰애야. 저분들 얼른 집 밖으로 나가게 해드려라. 응? 아이고, 여기 있는 것도 얼마나 좀 있으시겠니? 얼른 내보내. 황 여사는 큰아들 내외에게 막내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울며 매달리는 손주가 안쓰럽긴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에 거짓말까지 하고 오지 않은 채 자기네 식구끼리 놀러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황 여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후 막내 아들 내외는 큰아들 부부에게서 호되게 야단을 들었는지 다음 날부터 황 여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미안한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며 살던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던 것이겠지만 당시 황 여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막내 아들이 울며 죄송하다고 빌어대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황 여사는 결국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성은 잠깐뿐이었고 효자효부인 척하던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필요할 때만 황 여사를 찾고 다른 때에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여사는 결국 막내 아들 부부와 인연의 끝을 보게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막내 며느리의 친정엄마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황 여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부터 전해야 합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희찬이랑 희준이가 할머니 드린다고 만든 케이크예요. 솔직히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 그렸어요. 아니야,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랑 똑같죠? 나랑 희준이랑 할머니 얼굴 100번 넘게 보고 그렸어요. 아빠도 할머니랑 완전 똑같다고 했는데 할머니 똑같죠? 그래, 똑같네. 우리 쌍둥이들이 할머니 케이크 만들어줘서 할머니가 너무 좋네. 고마워. 내 새끼들. 아유, 고맙다. 얘들아,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워. 고맙다. 우리 큰아들. 엄마, 당연히 해야죠. 은균이네는 뭐 처가 식구들이랑 이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네. 우리 쌍둥이들이
할머니 드린다고 선물까지 만들어 왔는데 오늘이 제일 좋네요. 황 여사의 생일날 막내 아들 내외는 처가 식구들과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었다며 생일에 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황 여사는 매년 오는 생일이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는 기쁨조차 어려운 현실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막내 아들 내외가 처가 식구 일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여보, 동서 카카오 스토리 봤어? 나 참 아니. 이건 아니지. 놀러 간 건 그렇다 쳐도 올리질 말아야지. 어머니가 다 보시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래. 친정 식구들이랑 간 거면 그래도 이해하지. 자기 친구네 부부랑 같이 놀러 간 거야.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않냐? 어머니가 서방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서방님도 너무해. 결혼하고 완전히 변했어. 황 여사는 큰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으면서 막내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친구네 부부와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일단 엄마한테는 굳이 말씀드리지 마. 엄마 안 그래도 은균이네 안 왔다고 서운해하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내가 그 자식한테 다시 얘기할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순간 황 여사는 과연 자신이 막내 아들에게 무언가 부족하게 한 것이 있던 건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전까지 누구보다도 황 여사를 사랑했었고 자신의 형과도 각별했으니 미움은 자연히 막내 며느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막내 며느리의 친정엄마 생일날 황 여사는 늘 해왔듯이 큰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께 해온 것처럼 막내 며느리의 친정에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뜻밖에도 돈을 더 요구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생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능력 있으시고 건물도 갖고 계시고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우리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생신인데 용돈 좀 보내주세요. 막내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 엄마. 우리 장모님 생신인데 막내 아들 기 좀 살려줘, 알았지? 내가 또 우리 장모님한테 완전히 사랑받는 사위거든. 엄마, 알았지? 꼭이다. 황 여사는 황당한 요구에 당혹스러웠고 한참 말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연결된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막내 아들 내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어머니 말이야. 언제까지 아파트 명의를 우리한테 안 넘겨주실 거래? 그런 거 보면 어머니, 자기 친엄마 아닌 거 너무 티내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친자식처럼 여기셨으면 당연히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아주버님네 집은 명예 바꿔주셨을걸? 어우, 정말 서운해.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착해서 그래서 내가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돈 뜯어오는 거야? 알지? 나도 자기 아니었으면 엄마랑 형한테 그런 대우받고 있다는 거 인지도 못했을 거야. 막내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참, 나도 이럴 때 좀 서럽다. 기다려봐. 내가 조만간 엄마 꼬드겨서 내 명의로 돌릴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는 자기랑 나랑 우리 태양이 이렇게 셋이서 단란하게 살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셋이서 잘 살면 되지. 막내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 전에 어머니한테 받아 놓을 만한 거 있으면 싹 다 받아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아야 해. 알았지?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며칠 동안 알랑방귀 좀 끼고 살살 알아내자. 황 여사는 이 대화를 듣는 동안 손을 덜덜 떨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키워온 막내 아들이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대화가 자동 녹음되었음을 확인한 황 여사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큰아들은 노발대발하며 분노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여사는 결심 끝에 막내 아들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울먹이며 황 여사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랑 그 사람 그냥 농담한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겨우 대화 내용만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요? 막내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황 여사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황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러세요? 태양이는요? 태양이는 어머니 손주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은 자식 아니라고 이 사람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막내 아들의 울분에 찬 항변에 황 여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은균이 내 아들이야. 그 녀석 내 자식 맞아. 하지만 너 같은 년 말에 속아 넘어가서 똑같이 구는 놈. 그 놈은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너, 내가 말하는데 너 나랑 내 아들 연 끊어놓은 거. 너 그 죄값 분명히 받을 거다. 어디 너 말대로 너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아봐. 그것이 그녀와 막내 아들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황 여사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막내 아들 부부가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간 동안 그 집에 있던 짐을 모두 정리해 처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집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황 여사는 모든 관련 자료와 통화 녹음, 막내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과 막내 며느리가 용돈으로 가져갔던 이체 내역까지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그 아이를 삭제하는 신청까지 했습니다. 절차는 시간이 걸렸지만 황 여사는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울러 막내 아들에게 차용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황 여사는 자신이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자식이 자신에게 그렇게 배신을 가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황 여사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마음이 무너져 울기도 많이 울었고 자식을 버린 부모라는 죄책감에 몹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내외, 손주들 그리고 꿈에 나타나준 남편 덕분에 황 여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남편은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황 여사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만큼 잘 키운 것도 고생 많았어. 고맙다. 남편은 황 여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내 손을 놓은 거니까 더는 괴로워하지 마. 꿈에서 깬 후 황 여사는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은 막내 아들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꿈이 그녀를 위로해 준 덕분에 황 여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듯 했습니다. 지금 황 여사는 전국을 돌며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놀러와 함께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삶은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나날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오늘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황예수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속 썩이는 막내 아들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해서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